야,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여름 특집으로 이렇게 함께 하잖아. 너무 좋아. 그치? 이게 지난주, 뭔가- 지난주에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일방적으로 막 우리 얘기를 떠드는 것보다도 전문가분들이 그래, 오셔갖고 그렇지. 막 이렇게 이제 정청했어. 산지식을 주시니까 약간 머리가 너무 좋은 것 채워지는 같아. 느낌이야. 진짜. 특집은 달라 확실히. 근데 무엇보다 진짜 오늘 오실 분은 어. 실제로 진짜 만나 뵙고 많은 게 궁금한 그런 분이.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분. 아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하신 분 오셨습니다. 일어나야 돼. 기립해야 돼. 기립. 네, 들어오세요. 바로 이분. 반갑습니다. 재심! 재심! 야, 우리 재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8번째 피의자 14살 양을 살해한 혐의로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전북 3렛 아라슈퍼에 강도가 들어 주인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사건 자체는 조작이죠. 조작 외에는 달리 쓸 표현이 없어요. 일단 인사부터 좀 예. 드리고요. 네. 그 애드립 좀 해도 됐죠? 편하게 하세요. 예.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계절. 근데 맥주에는 적당한 거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아주 이미지 거품이 너무 심해서 아주 피곤한 인생 살고 있는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웬 맥주 얘기를 먼저 하시나 했더니 왜요? 거품이라며. 재밌게 시작하시네. 사실 그대로 지금. 아, 거품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가 거품이고 뭐가 팩트예요? 너무 제가 영화나 드라마 보신 분들을 제가 기피하는 이유가 굉장히 정의롭잖아요. 거기 나오는. 너무 그 정의로워서. 인물들이 다. 정의로운 거 맞으시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미지에 제가 갇혀 살고 있죠, 사실. 아닌데 그 무료 빌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그런 그거는 이유- 가려져 있어요? 그런 게 가려져 있죠. 아주 묻혀져 있죠, 지금. 지나치게 소탈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그 드라마나 영화의 인물로 이제 비춰질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재심의 정우 네, 배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이제 뭐 너무 유명하시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 설명하면 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최 씨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40대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9년 7개월을 복역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나 아니잖아, 엄마. 엄마, 나 아니잖아.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그 소년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범인이 잘못 잡혀서 억울한 형을 산 분들의 이제 재심 관련된 것들을 그렇죠. 실제 하셨고 그게 또 영화가 됐고. 네. 맞죠? 거기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정우 씨하고 권상우 씨가 권상우 씨. 이렇게 나왔었죠. 굉장히 이제 문제적이나 이제 지적이 많은 부분이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갭이 크다고. 개비. 주위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친한 분들이 실존 인물하고 배우하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저는 적당한 캐스팅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적당? 어떤 면이냐면 네. 그 권상우하고 정우의 공통점은 그 몸짱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한번 좀 여기 허리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몸 좋으셔? 몸 진짜 좋으시다. 아니 농담이 아니야. 여기만 스펙, 스펙 있어. 진짜 놀랐어. 여기 근육이 여기 한번 딱 눌러보시죠. 근육이 가득해. 아니 왜 거기만 있는 거야? 여기를 눌러. 여기는 없는데요, 근데? 여기만 있는 거야. 옆구리만 해요? 여기만. 왜 옆구리가 이렇게? 아니 팔보다 옆구리가 튼튼했어요. 아니 깜짝 그 놀랐어 저기 진짜. 그 저기 턱걸이 하죠. 턱걸이 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광배근이라도 여기가 좋으시구나. 예,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좀. 그분들과 아무튼 공통점은 나도 몸짱이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적절한 캐스팅이었다. 예, 저는 그리고 보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섭외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막 끊이지 않고 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어떤 화제가 있거나 팩트만 뭔가 얘기하시는 이슈가 건가 봐, 있으면 MSG가 없어. 그때 딱 연락이 오는데 네. 최근에 로또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손 로또 네. 로또 그 게스트가 나와서 한 번 해주는 게 있거든요. 재심 사건이 일단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건 몇 건 진행해서
그 이제 제가 뭔가 행운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진짜 로또거든요. 집에서도. 왜? 얘들 엄마가 자주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진짜 전혀 안 맞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인생이 로또인데 진짜 그걸 알고 캐스팅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어떠세요? 옥탑방은 좀 근데 낯설지 않으세요? 이제 예능과 시사가 약간 섞여 있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예능 나가면 안 되겠다. 왜요? 순발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하.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문 용어인데 이거 전문 용어인데. 예능. 아니 보통 예능인이 아니시면은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 잘 안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할 얘기를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애들 엄마가 이걸 보고 방송까지 나가서 남 얘기 잘 들어야지 자기 할 얘기 생각하고 있다. 아, 모니터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이 위축돼가지고. 아, 그런 거지니까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표정이 자기 할 걸 생각하고. 그렇지. 그게 리액션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 얘기 웃기도 하고. 맞아. 저는 진짜 오늘 이 자리 너무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조사도 1대1로 받을 때가 덜 힘들거든요. 여러 사람이 막 질문을 하면 정신 없어지니까 자백이 나온다고 하고. 아 근데 변호사시니까 그런 거 막 다 상대방하고 검사 측이랑 막 싸우려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다 상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생상. 시뮬레이션? 네, 근데 시뮬레이션 하고. 어려워요. 좀 어렵고 순발력이 부족해요. 사실. 사실은 뭐 돌발 변수 많고 네, 부족하고. 질문이 이런저런 질문이 오니까 또. 근데 검사 측에서 돌발적으로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또 대처하고 하시려면 그러긴 하네요 또. 그러긴 한데 하여간 뭐 저는 오늘 많이 위축이 되신 것 같은데.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데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사실 옥탑방이라는 또 곳은 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서 왜 예전에 추억에- 잠깐 옥탑방에 사셨나요?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옥탑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제가 많이 왔다 놀러 갔다 갔어. 했죠. 왔다 갔다 했고. 바래다 주면서 거기서 뭔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라면 먹고 갈래. 옥탑방이 아무튼 좀 정겹죠, 또 느낌이. 요즘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사인도 많이 해주실 것 네, 같아요. 뭐 사인뿐만 아니라 또 사진 촬영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 팩트만. 팩트만. 팩트는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게 사인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행복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약간 문구 써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름만 쓰진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 꼭 남기는데 네. 요즘에 자주 쓰는 메시지는 제가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네. 제 인생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대사 중에서 나는 내가 애틋해. 니도 너를 애틋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해자의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님을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박준영 이렇게 쓰죠.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애틋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네네. 사실 아내도 애틋합니까? 그러죠. 그러죠. 대답이 좀. 요즘에 사실 대답이 좀 힘이 없으신데. 예. 물론 근데 요 며칠 사실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요 며칠 무슨 일로 이렇게 다운돼 아니, 있어요? 아니, 저기 더워서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변호사님. 왜 그래?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아내 전문이거든요. 왜? 무슨 일? 왜요? 큰일이 있으시죠? 변호사님이 이게 뭐 수임료는 우리는 수임료 안 받아요. 네, 저희 사람을 많이 못 만나고 살아서 그러나? 약간의 뭐 우울감도 있고요. 사모님께서요? 사건이 제가 그래요. 네. 사건이 이런저런 사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네네.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렇게 개인 역량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요 며칠은 누워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헛거리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막 결려가지고? 예? 운동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결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우울해요. 아니면 변호사님에 대한 이 대중들의 기대가. 기대. 또 마음의 억울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게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희는 기대를 안 할게요. 변호사님. 또 기대도 하셔도 좋습니다. 좀 준비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쩌란 얘기예요? 기대를 할까요? 일단 해보죠. 제가 이제 제가 가져왔어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동전에 500원짜리 동전. 예.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 일면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많아요. 저는 오늘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식도 어찌 보면 일면의 상식일 수 있거든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정도로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은 죄송한데 이제 네. 무슨 답을 얘기했을 때 네. 아니 동정 계속 꺼내면서 어떻게 그것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면도 있지 않냐고 제작진과 나중에 싸우고 끝내시는 거 아닌가요? 역시 캐스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직업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관상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 얘기를 어디선가 또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야, 그런 그럼 게 그냥 저희 한번 어떻게 통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눈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제가 형사사건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어떤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 긴박한 상황이. 초조함, 담담함, 그렇죠. 어떤 궁박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이런 예. 감정들을 그런 얼굴들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초조함이나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거나 심리 상태. 예, 심리 상태가 보이죠. 또 굉장히 뭔가 변명이 궁색하거나 이런 거 다 보이죠. 또 굉장히 뭐 어떤 저희가 가끔씩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 그쵸.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 던지면은 딱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뭔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그런 보면 진짜 느낌. 거짓말 하는데 네. 보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오늘 누가 좀 초조해 보이나요, 변호사님? 오늘 오늘 누가 좀 초조해 보이나요, 변호사님? 오늘 제가 초조해가지고 제가 초조해가지고 자수를 하셨는데.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냐면 자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고졸이신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법시험 맞죠? 공부 네. 따로 하신 거죠? 사법시험 공부 따로 했죠. 대단하시다. 저는 아니 뭐 고시촌에서 예. 테이프 많이 들었어요. 학원 강의 테이프. 테이프로? 테이프로 공부하셨구나. 예, 학원 강의. 저는 학원 강의 실강의 들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학원비가 만만치 않고. 테이프는 네, 따로 팔아요? 네, 카세트 테이프. 예, 카세트 그걸 팔았어요. 2배속 카세트 있거든요. 그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듣게 하기 빨리 위해서. 계속 듣고 그렇게 살았죠. 와, 나 그런 건 처음 들어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5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네. 되려고 왜 네. 갑자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법조인 하면 그냥 학창 시절 모범생 그리고 일찍부터 뭔가 이렇게 판검사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24살 때 뭔가 인생 한번 뒤집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뒤집어보고 싶었고 이 고시 한번 보자. 고시 공부를 24세요 처음으로. 네, 24세. 군대 갔다 와서요. 야.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같은 있죠, 경우는 맞아.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예. 그럼 이전에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셨던 분들은 놀랬겠어요. 다 놀랬죠. 그죠, 다들 친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다들 비아냥됐었어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걸 갖고 그렇게 뭐라 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야너 늦었어 뭐하냐 이렇게 막 제가 섬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섬에서 종합고등학교 나왔어요. 종합고등학교 하면 인문과 상과가 함께 있는 고등학교. 예. 전고 옛날에. 네, 전고에서도 저는 또 진학반도 아니었고 취업반이었는데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았거든요. 예. 그렇게 놀고 대학도 한 학기 다니다가 만 게 전부인데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오르지 못할 나무 그냥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패스하시고 나중에 네. 이제 연수원 들어가셨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본인이 재심 변호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성적이 정말 밑바닥이었습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취업이 안 됐어요. 연수를 나오고 나서도요? 대기업에 입사 지원도 해보고 있는데 떨어졌고 로펌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었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런 연고가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됐던 것이고 예. 그게 어찌 보면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거죠. 만약에 서울에 취업을 하고 로펌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저는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내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맡으신 게 아니라 사실 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합격만 시켜주면 정말 억울한 사람 돕겠다라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죠. 원래 그 하고 하면서 생각하고 살았는데 계셨네. 막상 합격하고 나면 예. 그런 시절 다 잊어버립니다. 맞아. 그냥 이 절실할 때하고 또 달라. 달라요. 되고 나면은 달라요. 그 뭐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고 뭐 바에서 그냥 또 술도 좀 마셔보고. 그래서 그냥 영화에 보면 그렇게 빠를 가더라. 아이스볼을 딱 이렇게. 일단 성공하면 빠야. 진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죠.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수원에 내려갔던 거고 거기 가서 이제 제 운명을 받고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라고. 아, 노숙소녀. 치사 사건. 몇 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2007년 5월 14일에 발생했고요. 이것도 그 시사 프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기억나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소녀가 그 학교에선가 네. 발견이 됐죠. 네. 그 사체가 그러면서 네. 이제 시작됐는데 또 이렇게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바로 손절.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모르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사건이 굉장히 이것도 역시나 재심 사건이었나요? 재심 사건이요. 그럼 범인이 다른 사람이 잡힌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잡힌 거지. 범인.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교정 내에서 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집을 며칠 전에 나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때려주겠다는 이유로 당시에 2명의 노숙인 그리고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모두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자꾸 재심으로 들어오면 네. 법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다. 사실 그래서 수원 사건을 진행할 때 제가 굉장히 변호를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줄 사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던 건 맞지만 뭔가 민감한 부분은 건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조서가 조작됐다, 왜곡됐다. 그런 어떤 강한 변론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굳이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건도 해야 되는데 내가 검찰하고 무슨 적이 될 필요가 있어? 또 이 좁은 수원 바닥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한때는 그 사건이.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하니까 막 머리 한 대 맞는 기분이죠. 내가 반성하게 됐고, 야, 내가 남의 인생을 갖고 내가 장난을 쳤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박선 변호인이 현장을 20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네. 뒤집은 변호사면 네. 얼마나 신뢰하고 사건을 많이 맡겼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심을 했다고 그러니까 선고했다라는 판결을 거. 뒤집힌 판결을 사건이니까. 뒤집었다라는 그러면 거. 많은 의뢰가 또 들어왔겠네요.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네. 재벌 뭐 이런 데서 막 수입 맡아주세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능력자로 알려지면 사건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이미지로 알려지는 것인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억울한 사건 밝혀냈다는 걸로 알려지면 또 비슷한 사건이 많이 들어와요. 억울한 사건. 제가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었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신 분이잖아요. 그럼 네. 수입료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수임료는 받지 않고 하죠. 뭐. 아예 안 받아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네.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재심 사건이 해결되면 사람의 어떤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런 곳에서도 저를 불러주고 변호사들 여기 오신 분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변호사님은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고 유명세를 타게끔 만들어준 사건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아니, 사모님이 들으면 속 터지는 소리 하시네, 진짜. 아니 그런 어떤 네. 그래서 출연료도 받기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기도 하고. 아 강연 또 다니시지 네, 말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수입이 그런 게 정말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실 때는 강연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사모님. 다 그러죠. 많이 하실 때 그때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직업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닐 때 내가 참 무모했구나. 왜요? 물론 제가 머리도 무모하지만 머리도 무모하지만 네. 머리 빠지셨다고. 이런 야, 한자 계속 뭐가 개그를. 있어. 한자 개그를. 계속 뭐가 있으셔. 여기 약간 무모하시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튼 무모하지만. 왜 무모했다는 생각이 드냐면 갈수록
사람들 앞에서 너무 쉽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강연할 때요? 그러니까 다시 동전 한번 꺼내볼까요? 또 꺼낸다. 내가 동전의 양면을 보지 못하고 일면만 보고 너무 속없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예를 거예요. 들면 뭐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어떤 고통을 주목했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가한 경찰, 검사, 판사의 문제점을 아주 자극적으로 폭로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면의 상황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나 그리고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들 관여 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의 문제점을 갖고 그 사건에 관여된 누군가 검사든 경찰이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을 불쌍하게끔 보이려고 어떤 불행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동의 없이. 불쌍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줄 것이다. 오히려 너무 심파적으로 끌고 간 것도 있다는. 재판에도 유리한 이렇게 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우월감이거든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점점 바뀌어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변호할 때는 사람들이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그 백강우라는 인물과 이 8차 재심 사건의 피고인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또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하고. 근데 그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사력 있고 굉장히 통찰력도 있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사람을 불쌍하게끔 보인다는 것도 그들의 어떤 진정한 동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폭력이다라는 생각도 하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재심 사건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동전 그냥 내놔요 그냥. 이게 아니야. 꺼낼 때 맛이 있어. 제가 말이죠 하면서 넣어놓고 또 한번 또 끝내세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재심 사건 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죠. 제 비용 써가면서 했고 근데 참 많은 분들의 어떤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일부를 받고 생활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로 또 나가게 되면 받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마음으로 그게 뭐 어떤 계기가 됐던 간에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끔 엄청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타방송을 통해서도 봤는데 아직 집이 없으시고 뭐 지금 자녀분들도 이제 한참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럼요. 저는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집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근데 뭐 그게 뭐 전세면 좋고 또 반월세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근데 하잖아요. 애들은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도 학원비도. 근데 제가 강연에서 벌면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강연이 없잖아요. 집주인이 내년에 1월에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아니 우리도 동전 하나씩 갖고 와야겠어. 정말. 아니. 근데 이사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옮기려고 하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 이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건 저희 프로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이제 옥탑방이거든요.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다들 힘들어요 사실. 아니 우리 변호사님 진짜 말씀하신 거 너무 멋있는데 제작진들한테 오늘 문제를 객관식으로 좀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처음이신데. 왜요? 사법시험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는 제가 좀 높은 점수로 합격했었어요.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2차는 제가 여러 번 떨어졌는데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2차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에 제가 약간 어떤 약간의 어떤 위축. 이게 저희는 항상 고시라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욕심이 있어요. 막 그냥 큰 산을 한번 넘어본 경험이 뭔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뒤처지고 싶지 않고 한번 제대로 하자. 예, 어디 가도 1등하고 싶고. 근데 주관식이 약해요. 아, 뭐 저희랑 같이 하다 보면 되니까요 또. 예, 해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재판장님, 증인이 방금 도착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상황을 역전시키는 증인이 나타나는 것. 변호사가 증인석에 엉덩이를 걸치고 말하거나 서류 뭉치를 흔들며 격하게 변론하는 모습은 실제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와 다르게 법정 내에서 판사가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거의 맞춤형 문제라서. 입장하는 건 하는 거 맞죠? 예, 그거 맞아요. 그건 맞죠. 그거 맞아요. 맞죠? 예, 예. 혹시 저거 해요? 막 드라마 막 하다가 좀 격해지면은 뭐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거 해요. 해요? 해야지. 예리해요. 해야지. 혹시 해야지. 증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이거는요. 그거 다 해요. 아 해요? 본 재판장은 이거 합니까? 재판장은 판결문 할 때 하겠지. 판결 읽을 때 하나요? 예. 뭐 이거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이런 거 판사님이 원래 얘기하세요? 네, 다 하죠. 아까 얘기하시죠. 지금도 늦게 들어오세요? 세 분이 제일 늦게 들어오세요? 판사님들 세 분이? 때로는 변호사가 늦게 들어갈 때도 있죠. 이미 먼저 판사님 와 계시는데 뒤늦게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하지 않는데도. 아니면 이거 이렇게 판감 퍼센트처럼 이런 것도 하나요? 개작도 대령하라.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그 드라마에서 잠깐만요. 하서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막 얘기하잖아요. 수고수고. 실제로도 해요? 옆에 상의하고. 실제로 해요. 그게 합의잖아요. 그게. 한 거예요? 합의부 재판에서는 네. 양옆에 배석 판사라고 하거든요. 네. 배석 판사하고 합의하에 무슨 어떤 결정을 하기로 돼요. 그 재판장님이 뭐 탕탕 치면서 정수 가세요 이런 것도. 그렇게 또 권위적인 그런 태도 안 보이는죠 요즘에는. 이거보다 판사봉을 치면서 막. 요즘은 안 하나 보다. 정수 가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좀 근엄하게 하죠. 정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세요. 진짜 주관식은 약하시네요. 아 이게 큰일이네. 우리는 드라마만 봤고. 그치. 변호사님은 재판장 와서 몰라. 그러니까 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로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우리가 드라마로 봤을 때 했던 것들을 좀 말씀 많이 들어봐야겠다 오히려. 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본 드라마상에서 판사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뭘 요란하게 많이 하진 않아. 검사가 막 변호사가 막 하고 예 막. 아니오라만 대답하세요. 이거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판사봉. 판사봉을 네. 그 마지막 판결하기 이전에 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판사봉 본 적 없어요. 판사봉 본 적 없어요. 판사봉입니다. 이건가 봐요. 판사봉이 없네. 판사봉이 없어요? 없어요? 요즘도 드라마에서 판사봉 두들깁니까? 그거 무조건 하죠. 판결문 읽고 땅 대박.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정숙하세요. 판사봉 없어요? 왜 판사봉이 없죠? 판사봉 없어요. 판사하니까 그럼 판사봉은 어디다 써요? 돌잡이 때 드라마는 쓰는 본적이만 나와. 돌잡이 때. 돌잡이 때 소용으로 나오죠. 아니 그럼 판사봉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저는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원래 없던 거예요? 법정에 판사봉이 우리 없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거든요 판사봉이. 무조건 나오지. 그럼 세 번은 어떻게 끝내요? 판결문 읽고 그냥 끝 이래요? 그냥 말로 다 해요. 재판 끝내겠습니다. 탕탕탕 안 치네. 이거 국회에만 있나 봐. 판결 선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와 그런가 보다. 판사봉. 네, 판사봉을 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진짜요? 처음 알았어. 몰랐어. 이름이 판사봉인데 판사님이 안 쓰시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판사봉이 없네. 판사봉이 한때는 있었죠. 한때는. 근데 제가 합격하기 훨씬 전에 그걸 썼을 거예요 아마. 판사봉이 없어진 그럼 거예요. 엄청 그러면? 오래된 거네요. 판사봉은 사법부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1960년대 중반 이후 자치를 감췄는데요.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강한 구두 경고나 조치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이 판사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혹은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또한 찾아보기 힘들며 드라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법원 계단은 실제로는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를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법정 출입문은 따로 있고요. 아 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 굉장히 넓은 계단. 맞아요. 그 넓은 계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방 법원보다 대법원이 평수가 더 커요?
아, 법원 평수? 건물 평수는 지방법원이 더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내는 어때요? 실내는 대법정이 가장 크죠. 대법정이 크죠.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니까. 예. 대법정이니까. 아, 우리는 참 질문 변호사님, 수준이 내가 봐도 참. 이런 질문 처음 퀄리티나. 받아보시죠. 평수가 더 크냐고. 근데 법정에 안 가보면 궁금하죠. 알 수 없죠. 아니, 우리 저기도 안 한다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걸 안 해요? 그거 해요.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전히 많이 해요. 근데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재판장을. 그래도 존경이 한다고 해야지 재판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는. 그거는 또 본인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동전하고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존경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 없었나요? 저는요, 근데 언제부턴가 존경하는 그거 안 해요, 저도. 신뢰하는 재판장님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존경에 맞지 않는 재판장님, 애틋한 재판장님. 물론 법정의 어떤 권위는 존중해요. 네. 하지만 존경하는 저도 사실 그러면 그동안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옛날에 많이 했죠.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오. 요즘 안 하시고. 요즘에 안 하죠. 옛날에 선현이도 많이 썼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냥 꼭 그런 표현을 써야 꼭 존경의 의미를 느끼게끔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해요. 그 자체가 형식일 수 있으니까. 예,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오히려 그 글 속에서나 말 속에서 제가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뭐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한테. 리스펙.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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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아니,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그 증인 법정에서 갑자기 등장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본 사람 거의 신청합니다. 없죠. 근데 저는 네. 해봤죠. 와. 근데 언제 그거 해보셨어요? 갑자기 얘기하면 증거 채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작전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면 그 진짜 이분이 늦게 오신 거예요? 작전이었어요. 일단 증인 신청 얘기가 나오지 않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이든 재판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요.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제 3명의 그 가난한 청년들이 있고 그 진범들이 3명이 있던 맞아요. 사건인데 그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그 진범 중에 한 명을 법정에서 이제 증인 신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증인 신문이라는 게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재심 신문기일, 재판기일 날 제가 판사님한테 이 법정에 진범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 신문 해달라고 했어요. 다 놀랬겠다.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서로 간에 증인 신청을 하고 채택하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채택하면 이제 소환장이 보내지고 어쨌든 전 기일에 증인을 누구를 신문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진범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범은 자신의 어떤 범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불신했었어요, 사실. 소환장에 가면 또 법원에서 날라온 걸 보고 또 용기를 위축되고. 내지 못하고 숨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자 무조건. 데리고 와서 법정에 앉혀놓고 그냥 법정에서 와 있으니까 합시다라고 가보자. 그 논리로 해보자.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법정 드라마 보면 네. 그 검사 측에서 이의적이요. 이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바로 이의적이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이의적이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법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흐름. 뭐? 진범? 다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다들 그렇게 박변이? 이제 사건의 관계자들도 와 계시지 또 기자들도 와 계시지 그런 상황에서 맞네. 재판장님이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그 분위기라는 게 그래 그 흐름을 넘어서지 못해요. 진범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법정에 데리고 왔어요? 진범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 관계자분이 진범의 연락처를 알아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전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막상 만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었어요. 근데 그 진범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그래요? 어머머머머머머. 그러니까 전화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변호사님이세요? 전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뭐 그냥 그날 얘기했는지 아니면 만났거든요. 부산에 있는 한 백화점.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해 있고 불안해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큰 형님 딸 조카네요. 조카를 데리고 조카? 왔어요. 근데 또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조카. 그 조카, 조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전날 며칠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라고. 그 사건 삼촌이 저지른 사건이다. 와. 조카도 놀랐겠다. 네, 조카도 놀랬지만 또 같이 나오고. 삼촌의 어떤 용기에 정말 많이 응원했겠죠. 또 그 당시 그 전날 가족 회의를 했대요. 변호사를 만나면 이제 사건이 이제 더 커질 텐데. 근데 본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삶이. 맞아. 늘 괴로웠대요. 굉장히 괴로웠고. 그러니까 17년 만에. 17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예. 사람이 죄짓고 신범은 악몽도 많이 꾸고 네. 자기가 막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다. 예. 먼저 사건 피해자 얘기 좀 하면 네. 피해자와 유가족의 관용이 없었다면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죠.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풀렸네. 무슨 염치로 나와요. 근데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의 어떤 가장 억울한 분들이긴 하지만 또 본인들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범이 나와서 재심을 돕는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고 진범이 이제 유가족을 찾아가고 또 피해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숙였죠. 근데 그 손을 잡아주면서 피해자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내려놓을 테니까 내려놓고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용서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구나. Feeling like you're about to fall, you need someone to catch and hold you. 지난 2월 6일 완주 삼내 나라스토에서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의 범인 맞습니까? 22년 전에 강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3명의 죄 없는 젊은이가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는데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그 잃어버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대단한 용서인 거지. 진짜 대단한 진정한 용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이 세 사람의 누명을 벗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용서가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하나씩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긴급 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았던 한 남성이 지난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에게 대신 사과하며 재심 판결에서 관행을 깨는 행동으로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을 배려한 재판부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뭐? 이거 바로 맞히시죠? 이거는 뭐? 이거 바로 맞히시죠? 저 강배. 갑자기 좀 저희는 이 사건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77년 거였어요? 이게 무슨 긴급조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근데 워낙 독특한 일이어서 특이한 일이어가지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 뭔지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 물 한번 마셔볼까? 재판부의 행동이니까. 그거 나 아니야? 알겠다. 재판부가 다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동안 죄송합니다. 나는 거기 하나 더 더해야 돼. 뭐? 판결문을 앉아서 읽지 않았어. 그럼. 지금까지 판결문을 일어서서 읽은 판사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관행을 깨야 되는. 근데 그런
저 이유도 너 얘기 더 없다는 듣고 얘기지. 싶지 않으신가 봐. 네가 얘기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좋은데 이건 아니에요? 고개를 숙였다. 고개는 많이 숙이세요. 고개 많이 죄송하다고. 굉장히 많이 숙이세요. 그렇구나. 어떤 행동이었나요? 판결문을 우리가 평어체로 쓰거든요, 되게. 네, 뭐뭐 했다 네. 하는데 이제 존댓말로 썼죠. 오? 이례적이다고 했죠, 다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존댓말로 나면? 사과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존댓말. 존댓말로. 존댓말로. 근데 왜 모든 그 판결문은 그냥 반말로 반말로 해요? 나와요? 지금 다 판결문 반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왜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공문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실 때는 존댓말 쓰실 때 있어요. 몇 년을 몇 년을 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판결문 자체는 그냥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식이죠. 처음이다. 판결문 자체가 판결문 자체에 존댓말을 썼다는 거죠. 자 이거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만 계속 나오면 좋겠네. 이런 문제만 계속 나오면 좋겠네. 내려놓으신다고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놓으진 않으시네요. 판결문은 재판부 판단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공문서로 존댓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직접 작성한 판사 또한 처음 쓰는 존댓말에 고민이 많았음을 밝히며 사과한다, 기원한다를 예산말로 쓰는 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며 진심을 전했는데요. 이에 판결문을 받은 피해자 또한 용기를 낸 재판부의 경의를 표한다. 비록 뒤늦은 사과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져 회한이 풀린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가슴 따뜻한 얘기네, 진짜. 네. 제가 이제 좀 이러면 이제 좀 부가적 설명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문제만 맞추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좋잖아요. 얘기하시고. 좋죠. 예. 이게 존댓말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금 최근에 어떤 판사님은 계속 써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존댓말로? 어떤 판사님. 근데 옛날에 60년대만 읽을 수가 해도 없어. 한문으로 판결문을 쓰고 조사에만 한글이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대법원장님이 한글로 다 바꿨어요. 근데 그것 바꾸고 나서 그 당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문에 어떻게 권위 떨어지는 일을 하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반발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존댓말 그리고 평어 이게 권위라는 어떤 문제로 그냥 바라볼 부분인가? 우리가 SNS에도 존댓말로 글 쓰는 분이 있고 평어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평어로 쓰는 분이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평어라는 게 때로는 뭔가 간결함도 있을 수 있고 명료하고 때로는 감정을 약간 덜어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존댓말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직도 법원에서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존댓말이든 평어든 알아먹기 쉽게끔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 최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쉬워. 일반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치밀한 논증과 알아보기 쉽게끔 쓰는 게 이게 평어냐 존댓말이냐보다 더 중요하다. 좀 알기 쉽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맞는 말입니다. 저 기억에 남는 판결문이 있으시다고요? 기억에 남는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물론 제가 직접 담당하는 재심 사건은 아니지만 작년에 그 56년 만에 미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알죠.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가 되셨죠. 남성이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몇 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신 그 사연이 알려졌죠. 강제 키스를 막기 위해 혀를 깨물었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당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성폭력 가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받았던 피해자, 이 56년 전에 불명예를 바로잡고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야. 그냥 자기 혼자 끌어안고 있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는 밝혀서 행복을 찾으라. 그 사건의 결론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혹시? 알아요. 들었어요? 네, 전 너무 관심 있게 봤던.
우리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사건에 어떻게 관심을. 더 억울하게 됐죠. 어떻게? 재심 기각됐죠. 재심이 기각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1심에서 기각이어서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각됐어요. 바로잡고 싶었겠죠. 근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재심이라는 것도 아무리 이게 재심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라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심 사유라는 것이 어떤 새롭고 명백한 어떤 무죄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직무상 범죄인 경우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새롭고 명백한 뭔 무죄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법리의 적용의 오류인 것이지 뭔가 새로이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건 기록 자체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말 할머니가 주장하시는 문제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봐요. 그 재판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님의 어떤 용기 있는 투쟁은 아무리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밝혀지면서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잡혀갔던 사람들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그들은 진범과 혈액형이 같다는 이유, 채모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인이 됐으며 한 40대 남성은 다방에서 직원에게 이런 농담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어떤 농담이었을까요? 제작진 중에 저랑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는 거예요? 이것도 이춘재 사건, 제가 했던 사건이에요. 저희가 한번 그럼 맞춰볼까요? 우리 맞춰보죠. 그거 아니었을까? 그 사건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영화로 접했잖아요. 그 똑같은 어떤 범행 순서나 이런 게 있었거든? 거기서 꼭 등장했던 게 스타킹으로 묶었지. 묶은 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농담할 수 있잖아. 왜? 뭐. 스타킹으로 한번 묶어줘? 뭐 그런 거나 이런 거? 스타킹 예쁘다랄지 뭐. 스타킹 관련된 어떤 농담을 하지 않았을까. 해봐. 아니면 너 비 오는 날 배달 시킨다? 너무 무서운 말이다. 그 당시 그치, 꼭 비 오는 살인 날만. 사건이 비가 오는 날에 좀 많이 발생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춘재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기도 그런 소문이 들리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그래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식으로. 그게 뭐 그것 때문에 뭔가 사건을 더 하고 뭐 그게 더 우발적인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날씨랑은 상관이 없어. 날씨와는 근데 물론 그런 날씨나 피해자들이 묶여 있었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춘재는 그렇게 크게 뭐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스타킹 쪽은 스타킹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화 보셨다면 바로 영화랑 관련이 있어요? 네,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거가 팬티? 아니 수요일에는 아니야 유재하지. 우울한 편지. 영화에는 우울한 편지였어. 우울한 표정의 미소를. 노래를 조금만 더 해보시죠. 수요일에 뭐 빨간색만 입은 사람을 그렇게 했거든. 너 빨간 치마. 옷과 관련인 것 같은데. 빨간 치마 이쁘다. 옷과 관련된 거. 빨간색. 네, 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그래도 맞추셔야 되니까 지금 연속으로 가서 지금. 그리고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답을 제출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네네. 그럼. 아니 근데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며칠 뒤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농담했다가 잡혀갔어요. 이거 맞습니까? 뭐예요? 정답입니다. 빨간 옷 입으면 죽는데 정답입니다. 빨간 옷 입으면 죽는데. 당시 살인마가 비 오는 날 빨간 옷 입은 여자만 노린다는 괴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여성들이 빨간 옷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연간 200만 명에 달했으며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2만 1,28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재미교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며 지목한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했으며 성당에서 6,200원을 훔친 한 10대 소년이 용의자로 몰리며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가까스로 석방된 후에도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지, 사람들이 진짜. 피해를 봤다. 그 당시 저 농담 하나 했다고. 네, 잡혀갔어요.
그때는 모든 수사력이 정말 거의 다 동원이 됐고 근데도 잡히지가 않고 네. 그리고 막 여론은 안 좋고 그럼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리했던 사건들은 뭐 다른 어떤 뭔가 그냥 경미한 범죄로 잡혀왔다가 이 사건에 이 혐의점을 두고 이제 막 자백을 이제 강요당하는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잘못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억울한 사람이 옛날에 너무 딴 거보다 많았구나. 이 자백 강요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이춘재조차도 수사를 하긴 했는데 용인 선생님 나중에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DNA 수사 기법이 도입되지 않을 때라. 사실 뭐 CCTV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혈액형 감정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B형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춘재 혈액형은 O형이었어요. O형이었잖아. 그래서 믿을만한 과학수사 기법조차도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혈액형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범인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건은 발생하고 또 범인 못 잡는다라는 어떤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찰 자살한 사람, 과로사로 죽은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 동원된 병 200만이래. 그 수사 200만이면 그래서 동전 한번 다시 당신 동전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누명 쓰신 분들의 어떤 고통이나 한에 주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안타깝게 또 돌아가신 경찰분들도 맞아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 문제라니까 네. 라고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나들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하시고 하셨는지. 그리고 너무 잡고 싶은 마음이 많았대요. 그래서 함께 보자. 네. 근데 만약에 동전을 안 가져오셨으면 뭘로 하시려고 하셨어요? 손바닥? 발바닥. 제가 진짜로 우연히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서 진짜 또 갖고 나오는 거야. 오신 저쪽에서 또 나와. 가져왔어요. 진짜 갖고 오신 네,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사실 고민했었어요. 순발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을 막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었고 근데 제작진 분들한테 나는 동전의 양면 얘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아 정확한 목적이 있고 오셨구나. 다 계획이 있으셨어. 아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우리 권영일 프로파일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가는 밤길이 무섭고 고양이가 무섭다고. 근데 막 이런 그 사건을 많이 하시면 혹시 또 변호사님께서 뭐 무서운 겁이 거 좀 많거나 없어요? 그러진 않아요. 사실 살인 사건 기록을 처음 봤을 때는요. 나는 너무 흉측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보게 되는데 그 사체 그 부검 기록이나 사진 나오는 부분 그냥 호직해서 찝어가지고 아예 넘기는 것조차도 하진 않으려고 안 보시려고. 그걸 보긴 봐야 그렇게 되잖아요. 했었어요. 근데 네. 보긴 봐야 되는데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주 보다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억울하면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아요. 사체가 눈물 자국 있어요. 그런 자국이 것까지 있어요. 보게 돼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진범이 누군가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진범이 그걸 왜 들춰내서 내가 지금 아 협박 같은 거. 내가 사실 모를 뭐- 수 있었는데 지금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인데 이러면서 막 그래서 협박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건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사실. 악몽에 시달리는 거. 악몽에 시달렸죠. 왜냐면은 약천오리 사건 같은 경우는 진범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진범 따로 있다라고 이제 공개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막 무서워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올 것 같고 막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진범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네. 현실에서 어디가 일어나니까. 있으니까. 결국은 그럼. 용인에서 잡혀가지고 그 검사가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경찰들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미란다라는 명칭은 사실 미국의 미성년자 강간 살해범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시 흉악범 미란다는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됐는데요. 그가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건 너무 야, 이거 쉽다. 그 다음부터 미란다 원칙을 했었어야 되는 거 보니까 미란다 미리 원칙이 공지를 그건가? 안 얘기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걸 안 해서 내가 변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은 그걸 있다. 변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기서 입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우리 이렇게 똑똑하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까? 변호사님 우리 네, 똑똑하죠? 맞습니다, 지금. 좀 정리해 주시죠 좀. 바로 정답 얘기할까요, 그냥? 네. 녹화도 제 말이 많아져서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걱정 저희가 할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재판 걱정 마시고 방송 걱정은 저희가 조금만 할게요. 즐기시면 안 돼요? 그동안 예능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예? 할까요? 네. 그런 걱정 저희가 할 테니까. 좀 예.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 실제로는 범인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네. 이걸 고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답입니다. 야, 오늘 맞춤형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미란다는 재판 과정에서 한 국선 변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본 권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관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란다의 원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는 한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다라고 자랑을 했다가 다른 손님의 칼에 찔려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원래 그전에는 고지할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원래는 1, 2심에 유죄가 나와서 연방 대법원에서 아마 뒤집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적법한 그렇죠. 절차. 증거가 유효하기 위한 절차. 미란다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최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게 있는데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발견하고 이제 옆에 있는 승객들이 이제 제압을 했어요. 딱 제압을 하고 휴대폰까지 딱 뺏었죠. 왜냐면 삭제해 버릴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했던 경찰한테 이 휴대폰에 신고 있다 이거 넘겼던 겁니다. 네. 이 사람도 자기가 촬영한 거 맞다라고 자백도 했고 이 사람이 무죄 나왔어요. 왜? 왜 나왔냐면 고지도 안 했나? 이 남성이 스스로 휴대폰을 준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승객들이 뺏은 거잖아요. 네. 이게 뺏어야죠. 압수잖아요, 이거 사실. 네. 이렇게 압수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야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그럼 갈취가 되나 보다.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이 그 없어지지. 사진 자체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럼 자백이 있잖아요. 자백이 있는데 왜 유죄가 그렇죠. 안 됐을까요? 자백도 유일한 자백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로서 자백만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누가 저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또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증거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전화기에 근데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화기 자체는 위법 그게 자체가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찍혔잖아. 내가 찍혔어. 찍혔잖아요. 찍힌 사람이 아마 진술을 하지 못했나 봐요. 왜? 아니 왜냐면은 근데 옆에 증인이 있었잖아요. 증인. 일단은 증인 안 그분들이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근데 넌 큰일 났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걔를 찍어야 됩니까? 내가 일단은 뭐냐면 아니 그 먼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서. 먼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승객들이 도서를 받고 진술을 했다라면 그게 또 증거가 됐겠죠. 근데 명확한 증거가 있고 자백까지 하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조사가 끝났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증거라는 그 휴대폰이 불법 압수된 증거였고 자백만 남은 상태에서는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찍는데 걸렸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봤어요. 네. 야! 일단은 내가 찍었어. 이 사람 봤어요. 찍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압해야죠. 잡고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있거나 네. 전화기를 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영장만 발부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 영장. 48시간 내에. 때로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긴급할 때는 먼저 압수해놓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 그게 절차예요 사실. 경찰이 그렇게 했어야 되네요. 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이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 주변에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믿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허망하겠다. 허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이게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 않냐. 근데 절차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절차 얘기하면 답답해 하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해서 예외를 인정해 버리면 그 예외가 악용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네,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현장에 있었다면 진짜 좀 화가 짜증이 났을 것 같아. 절차가 왜 필요하고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사례를 들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갖고. 혹시라도 막 다급하더라도 꼭 주면서 형사님 빨리 가서 영장 받으세요. 이렇게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정신없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다음 문제입니다. 연쇄살인범 정두영은 1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부잣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둔기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직업살인마라고 불렸는데요.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된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이런 말을 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정두영 사건 유명하지. 정 씨는 이웃집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집주인 박모 씨의 처형 등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장면을 태연하게 재현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변호사님이 쭉 다 맞히실 수 있는 문제들이라 그쵸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 다 아시려나? 아니 사건을 안 맡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느낌이 좀 오잖아요. 질문을 잘 듣다 보면. 네. 아. 보통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어떤 걸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일단은 혐의 부인할 때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알았어요. 이거지 뭐. 근데 이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 증거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겠죠.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런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죽였다. 이게 정두영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신의 계시가 변호사님에게 하고 싶은 거의 화장실 갔다 지금 10원짜리요. 50원짜리 50원이야? 저는 변호사님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내 때문에 꽃 어디 갔지? 왜 자꾸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 의도가 있으시겠죠? 가만히 좀 있어봐. 생각 안 나. 흔히 하는 얘기는 일단 그거 뭐 한번 해보시죠. 내 자아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자아가 안에 한 게 다른 아니다. 자아가. 이거래요. 맞나요? 정답입니다. 이게 맞다고? 이거 미국의 이런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 그냥 얘기하신 거죠. 조금 근거 없이. 연쇄살인범이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치 연쇄니까. 연쇄살인범인데.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는 방법은 딱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변명이지 않을까? 내 속에 악마가 있고 그 악마가 저지른 짓이다. 정답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2번 버림을 받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 그는 남의 물건을 훔쳐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자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아파트를 마련하고 PC방을 차리기 위해 10억이라는 목표 금액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그래. 체포 당시 그는 살해하고 훔친 돈으로 착실하게 저금을 하고 있었으며 동거녀의 어머니인 예비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착하고 성실한 사업가인 척 행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망상인지 있었다. 이게 연기인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아가 여러 명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죠. 독방에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벽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교정시설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무슨 약인지 아세요? 이 정신과 약을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대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근데 국선 변호 시절에 그 살인마 오원춘 변호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납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산 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그건 되게 그런 건 변호를 하세요? 근데 국선 변호사는 위에 나라에서 하라 그러면 지정해 하는 준 거 아니에요? 거죠. 사건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거부하면 또 다른 국선 변호인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누군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약간의 호기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가 벌어지는지 이런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잔인하게 네. 살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시체를 또 잔인했어요. 이렇게 훼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변호의 여지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될 때는 법정에서 어떤 걸 변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수사 과정에서 변호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하는 변호는 아니었고요. 네. 수사 과정에서. 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했었는데 이 오원춘이 제게 처음 건넸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조선족인데 뭔가 불리한 판단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네, 조선족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건 미국인이 저지르든 한국인이 저지르든 어느 나라 사람이 저지르든 간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형이 나올 사건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한 질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길래 본인이 한 범죄의 어떤 중대함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이 밖을 못 다녔습니다. 굉장히 그 분노가 컸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차별에 대한 어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차가 다니는 도로 옆 인도였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집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여성이 저항을 안 했겠냐 이거예요. 밤 야간에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딱 사각지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또 이걸 보면은 또 이런 어떤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여성분이 오원춘에 의해서 납치돼서 집으로 들어간 후에 기지를 발휘해서 안방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궈버렸었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음이 상당했을 텐데 거기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고도 없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 좀. 예, 이게 대한민국 사회 현재 모습이 아닌가. 근데 어느새부턴가 좀 담벼락이 좀 두꺼워졌고. 누가 사는지를 모르니까 옆에. 그게 있죠. 적어도 이렇게 어디서 소리 난다라고 신고만 했다면 무관심이 많네.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도 깨닫는 게 없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나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사건들은 늘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비되고 말아요. 사회적 문제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반추해 봐야죠, 진짜. 이런 거를.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스타 변호사 벤자민 크럼프는 법정에서 흑인에 대한 편견을 꼬집어 유명세를 얻은 흑인 인권 변호사인데요. 그는 사건을 맡을 때면 의뢰인들에게 꼭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내건 자신만의 철칙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럼 변호사님은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분께 꼭 하는 약속이나 철칙? 전 약속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최선 다하겠다라고 뭐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최선 다하겠다는 얘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었나? 왜냐면 뭔가 이길 수 있다. 무죄 받을 수 있다. 이거 약속이 헛된 희망가치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인권 변호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해버리면 실망도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답.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But I will do best. Come on. With you, learning. Come on.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 물론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의무예요, 사실. 사건 관계자의 비밀. 그걸 막 못 참는 변호사도 있나 봐요. 어디 가서 막 얘기. 입산. 인권 변호사 입장에서 저도 사실 저를 돌아보면 삼례나 약천오리 사건 같은 경우 인권적인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인 입장에서는 그냥 무죄만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뭐 여기저기에 알려가지고 근데 이거 뭐 내 사연을 갖다가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외부적으로 드러나게끔 할까 그런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또 양면의 그러니까 모습이. 나한테는 다 얘기해요. 비밀 절대 지켜줄게요. 이런 건가? 네, 이거요? 아니면 나 이거 맞춤형 같아. 뭐? 저거 무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수임료를 안 수임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응. 맞아. 그거래요. 혹시나. 예, 혹시. 아 늦었어. 늦어. 아, 그건가 보다. 굉장히- 수임료가 아니라 성공수당? 그렇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승소해서 내 변호사 수임료는 상대한테 받을게요. 상대에서 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맞아. 이 재판에 승소할 경우에는 저쪽에서 다 무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요? 아니야? 이거 늦었어. 승소인가 보다 누나. 승소. 제가 상대한테? 이거 꼭 이길 거예요. 이거 이길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길 때까지.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이거 이길 때까지가 이길 맞다. 때까지는 내가 이길 때까지 안 받겠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는 승소겠지. 사건 승소할 때까지 변호사 수임료 받지 않겠어요. 너무 파격이다. 정답입니다. 승소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그는 백인에 의해 살해된 한 흑인 남성을 위해 법정에서 싸우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비록 패소는 했지만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겪은 흑인들의 전화를 하루에 50통, 현지는 30통씩 받게 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인종차별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권 변호사의 꿈을 키운 그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랑 비슷하네. 엄청난 소리다. 와, 이런 조건은 어때요? 변호사님? 승소할 때까지 안 받는다. 예. 안 지금. 물론 지금 저는 너무 남일 같지 않아서 지금 마음이 착잡해. 저는 저런 조건이면 사실 이제까지 받은 뭐 돈 많이 받을 수 있었겠죠. 사실 그치. 승소한 후에 승소를 해도 안 받았으니까. 해도 안 받으셨으니까. 그럼. 예. 물론 근데 승소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보상금이나 배상금 중에 일정 부분을 좋은 일 써달라고 해서 네. 내놓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자나 유가족 그리고 사건을 도운 그 형사분한테 드렸고 한 1억 5천 정도가 모여 있긴 합니다 지금. 지금 모여 있고 그 돈으로 사실 단체를 만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변호사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족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여보, 지금 애들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재심 남의 억울함을 그만해. 그러면 누워 있는 걸로 되고. 근데 뭐 욕심이죠 다. 제 욕심인데 세상에 냉소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냉소. 그러면 그렇지. 다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각계약진하고. 근데 이런 사회에서 뭔가 제 상황에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이것 아닐까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힘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직원은 월급은 직원 없습니다, 저. 혼자 하세요? 예, 혼자 일하세요? 혼자 하죠. 원래 사무장님 이렇게 있지 않나요? 저 있었어요 한때는. 아 지금 근데 혼자? 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별명이 망한 변호사를 넘어서 파산 변호사로 불리신다고. 아 이건 좀 심각한. 아니 근데 일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 게 제가 안 망할 수도 있었고 또 파산 변호사라는 어떤 얘기까지 안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일단 말씀드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오늘 또 집에 가면 누워 계실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씀이 이제 정답이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 주시면 더 그냥 그런 이미지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들 막 그냥 때로는 막 응원해 주시는 게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 뭐 변호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럼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들한테 이렇게 희망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힘들게 그냥 살아가시는 어떤 부모님들 보면 자식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냥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때로는 저는 그 서빙 하시는 종업원들이 제 밥값 계산해 주세요. 그럴 때는 욕심내면 안 되구나 막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이 저를 많이 자극해 하죠. 자극을 주죠. 근데 이제 아빠다 보니까 아까 애기가 또 3명이나 네, 3명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때로는 아빠이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 기한 죽이려고 그치. 내가 이렇게 저는 얘들이 그냥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그냥 차별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또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죠. 어떻게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얘기 들을까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진짜 솔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생각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니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네. 이렇게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이 물줄기를 바꾸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먼 이제 몇 수를 내다보고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본인을 헌신하신 분들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변호사님의 이런 작은 뭐 마음들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오겠죠. 지금 좀 너무 답답하신 마음이 들어요. 다들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보시는 제발 분들. 변호사님 힘내서 먼저 힘을 주셔야지.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자꾸 동전만 끝내지 마시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힘내라고 하시는데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시네. 자, 또 가죠. 다음 문제입니다. 네. 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이 남긴 글이 화제인데요. 어릴 적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취업을 축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녀는 저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고 그중 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고의 댓글로 선정된 이 댓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알아? 난 알아. 오. 되게 감동이야. 감동이야? 넌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좀 많이 알고 있다. 나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점 많아. 더 많아 그게 또. 시원해. 그런 걸까? 알아. 근데 이번 건 아닌 것 아니면 같아. 쭉 썼어. 너무 대견하다. 잘 극복하며 이 자리에 오른 것을 보니 난 너무 기쁘다.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누군가 익명으로 그냥 그렇게 써준 거지.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한 것처럼. 그것도 감동이 있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뭐야? 말한 것처럼 뭐 그거야? 뭐 누구누구야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글을 쫙 이제 엄마로서 본 편지를 주듯이 이렇게 저기 했어. 누나가 한 말 많이. 그러네. 진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추측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비율 좀 갑자기 뭐 내시면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율 좀 내시면 뒤로 가니까 좀 지치시나 봐요. 초반에 치고 나가셨는데 오늘 밤에 한 문도 아, 정말 알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여기 좀 만져보라고 그럴 때랑 너무 다르시니까 지금. 뒷심이 없어서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저 글을 보셨다면 SNS에 네. 변호사님이라면 뭐라고 축하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순간 떠올랐던 글은 눈이 부시게의 대사예요. 눈이 부시게 대사에서 당신은 뭐 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다 편집될 것 같은데요. 뭐 얘기해 보세요. 편집할게요.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편집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뭔가 얘기를 하셔야 네, 편집을 맞습니다. 하는데 형 대충하지 말아봐. 정확히 보셨네. 아니 그 야, 너 때문에 일주일 누워 계시겠어 지금. 저기 마지막 나가실 때 동전을 선물로 하나 주고 가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누나 이게 부합돼 있으니까. 경원아 너 오랜만에 경원이 한번 가자. 해줘. 그 엄마인 것처럼 그 편지를 써줬어요. 정답입니다.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낸 편지처럼 적은 댓글 정답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는 그녀의 글에 약 700개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는데요. 그중 누군가가 사랑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딸 축하해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출근하는데 엄마가 아침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이 워낙 야무져서 안심이 된다. 딸 뒤에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의 딸이라고 메시지를 남겨 감동을 안겼다고 합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였어? 우리도 글 써주자. 우리도 댓글 쓰자. 아이고. 댓글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쓰셨네. 그랬더니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디구나. 와,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야, 근데 마지막에 딱 진짜 항상 엄마 아빠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의 딸이 진짜 엄마가 해주는 말 같다. 진짜 아, 참 저런 거 보면 따뜻하네. 감동적이다. 우리 변호사님도 눈이 약간 좀 붉으시셨어요. 네. 저기 이게 시청자분의 냉혈한처럼 느껴지고 싶으세요? 왜 애써? 그냥 추세요. 지금 체력이 실 떨어지셔. 그러니까 대보니까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방황 많이 했죠. 방황을 너무 많이 했죠. 아까 저기 고등학교 2번 가셨다고. 네, 그것도 이제 방황의 어떤 그 어떤 방황을 흔적인가요? 결과예요? 가출을 많이 했죠. 가출을 많이 해서 뭐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하는 집이 싫었던 것 같아요. 집이 싫고 그냥 뭔가 현실 도피? 중학교 때도? 예,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중3 때 이제 광주로 유학을 갔죠, 사실. 가서 이제 자취하고 하숙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안 가고 또 뭐 그렇게 되죠. 그럼 그렇게 막 지내시다가 어떻게 딱 마음을 먹고 다시 학교 들어가고 저 뭐 결정이 굉장히 되게 있어요. 긴 시간이 있었죠. 고등학교를 그렇게 그만두고 가출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인천에서 공장이나 이 정비단지 같은 데서 일했죠. 일을 하셨어요? 네, 일하다가 아버님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좀 제발 따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어서 막 다녔죠. 학교를 거의 공부를 전혀 안 했죠. 졸업장만 따자 이거군요. 네, 그렇지. 근데 왜 갑자기 왜 법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 돌아가실 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 그 후로 이제 방황하고 막 공부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제 인생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제 그냥 뭔가 반전의 어떤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뭔가 싶어요.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것도 자신이 있었어요, 공부는. 끝나고 여기 이제 녹화 이렇게 아내분이랑 이제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아내분은 영어는 뭐라 그럴까요? 제작진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좀 제작진한테 어떻게 좀 아 그거를 또 저희한테 물어본다고요? 용만이 오빠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잘했죠. 오빠가 한번 얘기해줘. 초반 80%까지 괜찮았어요. 이제 체력이 떨어진 체력이 이후로. 훅 떨어지면서. 근데 또 이게 다들 잘 시간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 그거까지 분석하셨군요. 진짜 분명히 잘한 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면도 그렇죠. 있었습니다만. 예. 뭐든지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일깨워주면 되잖아요. 곤이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경을 겪고 깨닫는 게 있어야죠. 있어야죠. 다른 네. 이제 예능 프로에서는 이제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막판까지 잠깐만. 다음 거를 또 노리시는 거예요? 가끔씩 나가야죠. 가끔씩. 예. 이제 끝났는데 녹화가 네.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유혹하는 글쓰기란 책이 있거든요. 네. 유혹하는 글쓰기란 책에 그런 사람이 쓰고 편집은 신이 한다고 있거든요. 신의 영역인 우리 작가님하고 피디님이 알아서 하겠죠. 이야 숙제를 이거 주시고 혹시 뭐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원래 알고 계신 거예요? 어제부터. 늘 이걸 기대하며 살아요. 편집을 기대하면서. 편집을 기대하면서. 아, 덕분에 즐거웠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